자, 고려 사회 모습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 교과서 48쪽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 아까 필기노트에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자, 정오 고려의 지배층. 고려의 신분은 크게 첫 번째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합니다. 양인은 다시 정호와 백정으로 나뉘었다. 양인 내에서 정호와 백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지배층, 피지배층 아까 얘기했는데 그겁니다. 정호는 관료, 군인, 향리 등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업을 부여받은 지배계층. 국가가 얘네들,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국가한테 일을 받은 얘네들. 양반과 이 사람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을 받고 또 월급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호라고 했습니다. 문무양반과 중간계층으로 구분되었다. 문무양반은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여러 대에 걸쳐 이거 이렇게 써놓읍시다. 정호. 이들 중 일부는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하면서 최고 지배층인 문벌을 이루었다. 자, 문무양반 박스치고 다시 1번입니다.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문벌을 이루었다. 중간계층은 중앙과 지방 통치기구의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 중앙관청에 속한 서리, 공중 업무를 담당한 남반. 여기 표시합시다. 2번이에요. 지방 행정 담당한 향리 등. 이들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 3번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고 신분을 자손에게 세습하였다. 그러니까 이 서리의 자식은 서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서리 이 하급 장교가 있었어. 하급 장교 A가 있었는데 A의 자식 B는 직역을 세습하는 거니까 다 하급 장교가 되는 거야. 근데 A의 자식이 만약에 남성이 없었다. 그러면 뭐 조카라던가 다른 사람이 또 그걸 계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 국가에서 토지를 줬으니까.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너 월급의 대가로 토지 주지 않았냐? 토지를 줬으니까 그거를 너의 그 직업, 뭐 하급 관리 이런 거를 자손에게 세습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한편 향리는 호장과 부호장 등 4번 호장과 부호장 등 여러 단계로 구분. 상층 향리는 과거의 응시도 가능했다. 다음 위에가 정호였다면 이번엔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은 특정한 직역을 부여받지 않는 대신 않는 일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호는 국가에서 일을 해주고 국가한테 월급을 받는 그 공무원 같은 거였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역을 부여받지 않는 일반 백성입니다. 표시할게요. 대다수는 농민. 이들은 국가의 조세, 곡물, 역 등을 부담하는 대신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향, 부곡, 소의 주민은 신분상 양인이지만 더 많은 조세와 역을 부담하면서 학교 입학과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자,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천인. 천인은 대다수가 노비.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고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불러요. 일천, 즉천. 한 명이 천하면 나머지도 천하다. 노비는 국가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었다. 요거 3번인데 공노비는 또다시 입역노비와 일정한 신공을 납부하는 외거노비가 있고 사노비 역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가 있다. 이거 아까 했었죠. 공노비, 사노비도 같이 사는 건지 따로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나뉘기도 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잘 봐두세요. 신분 상승의 가능성. 고려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지만 제한적이나마 지위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향리는 과거에 급제하면 중앙의 관리가 될 수 있고 군인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어 무관에 오를 수 있었다. 백정도 잡과에 합격하거나 군인으로 선발되면 정호가 될 수 있었고 외거노비도 재산을 모아 주인에게 바치고 백정이 될 수 있었다. 외거노비는 사유재산이 있다고 했지. 또한 외국인이 귀화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관리로 등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 앞에 뭐 쌍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 사회가 신라 골품제 사회보다 개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향부곡소도 일반 군연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의 여성은 사회활동에는 제한이 있지만 가정생활이나 경제운영에서는 거의 대등. 그 사례를 보면은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고 호족에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 순으로 기록. 그리고 사위가 처가의 호족이 오르거나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음서의 혜택이 사위나 외손자에 적용. 재산에 대한 권리도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재산은 자녀에게 균등상속.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부인에게 있었다. 여성의 재혼이죠, 재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로웠다. 조선에서는 이건 말도 안 돼. 조선에서는 여성이 재혼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고려는 이게 오히려 가능했어요. 오히려 조선보다 훨씬 더 여성의 지위가 높았죠. 자, 이 만화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각자. 다음, 유교와 불교는 어떻게 발달했을까?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강조되면서 유학교육이 확대되어 유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건국 과정에서 신라 육두품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태조는 유교의 민본 사상을 내세워 국가를 이끌었고, 광종 때 실시된 과거제는 유교적 수학을 갖춘 인재가 관직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확립하고 국자감 그리고 향교 이런 걸 설립해서 유교 교육을 장려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문치주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고려 초기의 유교 사상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런데 중기에 들어서 문벌 사회가 형성되면서 유교는 사회 개혁보다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격으로 바뀌어갔다. 최충하고 김규식이 대표적인데, 최충은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육에 힘썼고 고려의 유학을 한참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김부식은 이자금의 남과 금의 4대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실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경향을 띄었다. 하지만 유학은 무신정변으로 문벌 사회가 무너지면서 한동안 침체되었다. 자, 이렇게 초기와 중기, 유학까지 봤습니다. 됐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